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식 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은 아니었죠. 이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는데요. 세종대왕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습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 학습지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셔서 이 수업을 받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숙제를 하지 못해서 늘 여기 있던 학습지가 어디 갔지? 뭐 이런 변명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자, 유년 시절 학습지 선생님과 오랜 인연을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20여 년간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초, 중등 시절 학습지로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는 교육학 교수가 된 이미진 씨와 그녀의 스승 윤유경 선생님이신데요. 자, 앞으로 두 사람은 학습지 선생님과 대학의 교수로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인연이 돼줄 것입니다. 사제지간의 정이 많이 사라진 요즘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론 머스크 왜 이런 걸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피로입니다. 이 만성피로 과연 없애버릴 방법은 없는지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값을 받겠다던 일론 머스크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발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가상화폐 가격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또 도지코인을 지지하면서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렸지만 얼마 전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말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도 크게 움직였죠. 자,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1,65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7조 6,273억 원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때문입니까? 원인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가격 하락을 주도한 셈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막 투매를 한 셈이죠. 예. 이게 제가 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쪽 생태계를 잘 모릅니다만. 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일론 머스크를 뭘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뭐 테슬라라든지 맨 처음에 스페이스 X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보링 회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지하에 터널 뚫어서 뭐 기차 다니게 하는 거 이런 좀 창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사람 얘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뭐 리더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스스로도 그 토요일 밤 그 SNS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그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그렇죠. 그 도지코인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 그 도그하고 이 코인을 합친 것도 개가 있는 이 코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시바견이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는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는 결국은 그거는 사기다, 헛소리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이게 도지코인의 시세를 좀 이끌어와서 뭐 도지 파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충격도 굉장하죠. 아마 그 좀
말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뭐라고 그러셨죠? 충격이요, 충격. 품격? 충격이요, 충격.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네.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네. 또 번복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예. 투자자들이 조금 뭐랄까요,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충격을 받은 거는 근데 그거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업가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 사실 테슬라 가격을 받는다고 했다가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서는 사실상 테슬라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무지하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리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미국 증권감독원의 그 주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 테슬라를 지금은 그 주식 거래가 되는 공개된 회사인데 그거를 투자자들이 사적인 회사로 공개를 취소하고 사적인 회사가 펀드가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장 정보 조작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그래서 조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트위트를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 돈을 받는다 했다가 다시 또 취소한다. 근데 실제로 이러고 나서 그 사실 그 테슬라는 그 비트코인을 몰래 그 전에 팔았단 말입니다. 예. 요거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이제 공시 테슬라가 그 공개 회사니까 주식 상장되는 회사니까 그 재무제표와 이런 게 나오면은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처벌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거는 어떤 주식처럼 그 등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런 사기를 쳤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떤 제목으로 이제 처벌할 것이냐 일종의 그 피라미드 사기나 이런 걸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다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머스크가 한 얘기가 ESG 환경 문제에 나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로는 환경보호를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환경보호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거의 지금 들어가는 전력량이 예.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하고 비슷해요. 아,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예. 그 뭐 115 테라와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나쁜데 문제는 이거는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론 예. 머스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몰랐는데 이거 환경이 나쁘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몰래 그걸 팔아놓고 나서는 나쁜 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는 그래서 아주 사업가긴 하지만은 좀 사기성이 농후한 아주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채굴과 환경의 관계를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서 생각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전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 전기세가 싼 나라에 채굴장이 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전기를 생산할 때 가장 주력 발전소는 석유와 석탄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중국에서 많이 하다가요. 중국도 이제 그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결국 그 굉장히 그 오지에 있지만은 전기 생산하는데 발전소 세우고 석유 석탄 갖다가 떼서 그렇죠. 전기를 만들어서 써버리면 되니까 이게 환경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할 때 뭐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이제 많이 들면 당연히 이제 물건값도 이제 비싼데 이런 암호화폐도 같은 개념입니까? 뭐 전기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가 비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그렇게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비싼 값이 아니면 안 팔겠다. 공급 제한을 하는 셈이죠. 근데 암호화폐를 사겠다고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암호화폐를 가장 원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테러리스트라든지 예. 아니면은 마약 거래범이라든지 예. 이런 데는 그 돈 거래가 달러나 뭐 국제 결제 화폐 같은 걸로 있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압수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이익을 냈는데 그거를 달러나 이런 걸로 갖고 있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수요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원하지만 예.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6,500만 원까지 가. 예. 그거 혼자 개인으로는 하나를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펀드에 참여를 해서 예. 1인당 10만 원씩 내면 한 600명 모으면 6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비트코인 하나를 그 매니저가 산 거고, 그 다음에 펀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는 그 비트코인 일부분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예. 거기 들어간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예. 자, 그 교수님,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걸 좀 비축해서 네. 결국 그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다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예.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네.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속성, 어떤 투기를 위한 비축 때문에 예. 실망해서 예. 결정을 좀 철회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테슬라가 예. 그 비트코인을 돈으로 이제 대금으로 받겠다 그렇죠. 하면서도 예. 이게 차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환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환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가 하면은 비트코인이 살 때 가격, 달러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비싸지면요. 예. 달러로 그 돈을 돌려주고요. 예. 비트코인이 그 차를 구매할 때 지급했던 달러 대금보다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돌려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거래가 돼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환불을 할 경우에.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뭐 변동성이 커서 실망했다는 것보다는 예. 그 변동성이 실제로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일론 머스크도 했지만은 달러가 많이 공급되고 달러 가치 변동성이 크니까는 암호화폐로 가서 그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예. 거꾸로 지금은 암호화폐가 그 가치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예. 뭐 4천만 원, 6천만 원 갔다가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그러니까는 가치 보존이라든지 뭐 다른 돈 가치 국가의 돈의 가치가 변동성이 커서 이거를 산다. 그 이유도 성립되지 않고. 예. 그러고 또 이거를 구매 대금이나 구매 수단으로 쓰는 것도 지금 실제로 그거를 허용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뭐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거를 조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작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앞으로도 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사람들이 또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는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이제 그러긴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조금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빨리 되도록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좋고 이 암호화폐는 사실 누구한테 가장 유용하냐면 이런 개미 투자자나 소액 자산가들한테는 정말 위험하고 쓸모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테러리스트 아니면은 마약 거래범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튼 그 돈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멀리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할 때마다 저희 교수님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상품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많이 드릴 테니까요.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최근 호주에서 금반지를 낀 이 물고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주 노퍽섬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환경운동가가 발견한 건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지의 주인을 찾는 글을 올리자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결혼 반지였는데요. 참 다행이죠. 자, 반지를 주운 환경운동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금반지를 낀 물고기 어종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금붕어, 2번 모래숭어, 3번 한국어. 예, 오늘도 힌트 노래가 있다고 하네요. 예, 전해주시죠. 서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뛰긴 오네 살보다 더 빠른. 정답을 아예 주네요. 이제 선물 가져가시라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선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선물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에 남은 선물 다 보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께 드릴 풍성한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삼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전화보다는 배달 앱을 먼저 찾게 됐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온라인 주문 음식 서비스와 서비스의 거래액은 17조 4천억 원, 2019년보다 무려 78.6%가 늘어난 건데요. 이용자가 늘면서 배달앱 관련 민원도 늘었습니다. 자,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또 뭔가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아나운서님이 퀴즈를 못 맞추셨잖아요. 예. 오늘은 좀 선물을 딱 가져와서 이따 그래요? 공개할게요. 예. 혹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추면 저도 선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아나운서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 뭐 인형 같은 거 굉장히 선물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예. 자, 저도 최근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전화는 거의 좀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외식업체에서도 전화하면 앱으로 주문해달라는 것도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모든 문화가 비대면으로 좀 바뀌면서 외식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사실 이 배달앱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달앱 사업자하고 뭐 음식점 소비자 말고도 또 뭐 배달 대행업 또 배달하시는 분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빅데이터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 지금 이 타이밍입니까? 네, 이 타이밍입니다. 그 이용자들 그 배달앱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주 배달앱을 이용할까 가장 많을 것 같은 빈도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답을 맞히면 선물도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월 1회에서 2회. 2번 주 1회에서 2회. 3번 주 3회 이상. 이게 퀴즈죠? 예. 저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져오신 선물을 좀 받고 싶어서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1번. 오, 정답인데요. 제가 몇 달 만에 제가 낸 퀴즈를 맞추셨는데요.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배달앱 이용 빈도가 월 1회에서 2회 사용한다는 내용이 46% 정도로 가장 많았고 주 1, 2회가 38%, 주 3회 이상이 10%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저 카메라가 이제 조금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권익위의 마스코트인데요. 굉장히 귀여운데요? 네. 청백이라는 암행어사를 상징한 인형이고요. 그다음에 자, 북을 상징하는 신문고, 저희 북을 상징하는. 귀엽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권익위.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청백이. 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저 가방에 좀 달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고 다니면서 저희 권익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 밖에 맡겨둘 테니까 꼭 찾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1번과 2번 좀 고민했어요. 월 1, 2회냐, 주 1, 2회냐. 주 3회 이상 배달앱 이용자도 10% 이상이면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이용량이 늘면 당연히 좀 그 배달앱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늘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최근 3년간 이 배달 대행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해 봤더니 약 2,2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숫자가 2018년에 불과 35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19년에 595건 정도로 약 70% 이상 증가를 했고 20년에는 1,24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한 거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앱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을 내신 분들이 한 53% 정도로 가장 많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맹점, 이른바 그 음식점 사장님이죠. 가맹점주가 낸 민원이 또 3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접 배달을 하시는 배달원분들이 낸 라이더분들. 민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소수지만 그 라이더들을 고용해서 배달 대행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낸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른 그 코너에서도 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후기나 별점 같은 그런 이용주와 사업주 간의 갈등도 좀 여러 차례 또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 사례로 먼저 좀 하나 설명드리면 민원인이 음식 배달을 받았는데 배달원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깜빡 잊고 배달비를 못 받았으니 바빠서 받으러 갈 수가 없다. 나중에 받으러 가겠다. 라고 하고 이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근데 다음 날 음식점 주인에게서 그 욕설이 담기고 새벽에 돈 받으러 니네 집에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의 협박 문자가 온 겁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음식점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톡에 있는 그 아이 사진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배달앱에 항의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줄 수도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자기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번호가 노출됐는데 또 아이의 사진까지 좀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충분히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이 배달앱 민원 중에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물론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주문이나 배달 결제 과정에서의 분쟁과 불편이 32% 정도로 두 번째로 사실 많았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홍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남용한 피해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배달앱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배달앱 근무 환경, 배달 라이더 분들의 근무 환경 관련된 내용도 약 9%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 부분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해 네네. 보여서. 네네. 그래서 저기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네네. 2부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자, 2부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이어서 배달 앱 관련 민원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서 뵙죠.